그 몸뚱이 평생 질리도록 봤으면 됐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병실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연애객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님, 목소리 좀 뭐? 저 꼴로 언제까지 살 거야? 병원 뒤만 나가고.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픈 시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시다니. 연지야,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죠. 미안하긴 뭘 미안해.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사흘이 지난 후 시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제 손에 쥐어주신 것은 작은 종이 쪼가리였어요. 이걸 꼭. 그 종이에 접힌 숫자를 본 순간 저와 남편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날까지 그 누구도 몰랐어요. 시아버지를 병신이라고 부르며 버린 시댁 식구들은 더더욱요. 하지만 그들이 알게 됐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퀀스 1 4천만 5천자.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지라고 합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일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겨울 이야기입니다. 2025년 초겨울이었어요. 제 남편 재석이와 결혼한 지 벌써 7년째였는데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시아버지 진철 어르신이 췌장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재석이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분의 반응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가망이 있나? 없다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윤경자 어머님은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이죠. 어머님,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시죠. 아직. 최선, 그 몸뚱이로 최선이 뭐가 있겠어. 이미 평생 짐이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성격이 차갑다고는 하지만 남편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시다니요. 시아버지는 어릴 때 전쟁통에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항상 시아버지를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며칠 뒤 큰아들 도훈 아주버님 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석아, 와서 좀 보자. 재석이와 함께 아주버님 댁에 갔는데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현관 앞 계단에 앉아 계신 거예요. 겨울 찬바람이 부는데 얇은 잠옷 차림으로 말이죠. 아버지, 뭘 하고 계세요? 재석이가 급하게 달려갔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그때 집 안에서 아주버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야, 왔냐? 잘됐다. 이거 좀 해결해.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말이야.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못 계셔. 재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순간 귀를 의심했죠. 형님,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프니까 더 안 되는 거 아냐? 우리 수진이 고3인데 집에서 신음소리 들리면 공부가 되겠어. 그리고 아주버님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저 모양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 병원비만 나가고 집안 분위기만 더 나빠질 텐데. 형님, 재석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그때 재석이가 그렇게 큰 소리 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뭐, 틀린 말 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희가 모실 수 있으면 모셔가고, 아니면 시설에. 시설이라니요.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어요. 연지야,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아주버님이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형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빨리 처리하라고 했잖아. 아, 그래. 재석아, 아무튼 오늘까지만 하자. 내일부터는 정말 곤란하니까. 시아버지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의 어깨가 더 작아 보였거든요. 절뚝이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서려 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제가 시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연지야, 괜찮으세요? 저희 집이 좀 좁긴 하지만 편하게 계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재석이도 옆으로 와서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시죠. 아주버님이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어차피 너희 몫이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게 급했어요. 재석이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저는 간단한 옷가지들을 챙겨왔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그분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연지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는 말에 시아버지가 더 우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이분은 평생 가족 대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셨다는 거요.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절뚝이는 발소리가 흰 눈 위에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분을 끝까지 지켜드리자고 말이에요. 시퀀스 2 4천만 5천자. 저희 집은 전세로 사는 30평 아파트였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였는데 거실을 시아버지 방으로 만들어 드렸죠. 병원 침대는 너무 비싸서 못 들여놓고 대신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고 푹신한 이불로 정성껏 깔아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처음에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화장실 가실 때도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고 밥 한 숟갈 드셔도 이런 것까지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연지야, 너는 정말 고마운 아이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를 모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연지야, 너 정신 나갔냐? 갑작스러운 전화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몸뚱이를 내가 왜 모시고 가? 시설에 보내면 되는 걸. 어머님, 아니 도대체 몇 년을 더 모실 거야? 재석이 월급으로 병원비까지 대면서? 너도 일 그만둬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쏟아내셨어요. 마치 화풀이 하듯 말이죠. 그리고 말이야, 연지야. 진철이가 죽으면 나눠 가져야 할 게 있어. 그런데 너희가 모시고 있으면 알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산 말이야, 유산.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도훈이가 관리해왔는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 그런데 너희가 그 몸뚱이 모신다고 해서 그걸 다 가져가려는 건 아니지. 저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님,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저 아버님이. 없긴 뭘 없어. 너희도 전세 살면서 돈 모으기 힘들잖아. 솔직히 말해. 그래서 그 병신을 데려간 거 아니야? 병신이라는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할 말인가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사실대로 말한 건데. 나는 그 몸뚱이 평생 봤으면 됐어. 이제 너희가 좀 봐. 대신 유산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져보자고.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그 통화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거실로 가보니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계셨거든요. 혹시 주무시나 해서 조용히 다가갔는데 눈이 떠져 있었어요. 아버님, 연지야, 미안해. 내가 짐이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나는 평생 남의 짐이었어.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창문 쪽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어서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짐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라도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그제서야 저는 시아버지의 과거를 제대로 들었어요. 다리가 불편하셔도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던 거죠. 도훈이 대학 등록금도 내가 벌어서 냈고 재석이 결혼자금도 내가 모아준 거야. 그런데 이제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짐이 됐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재석이가 퇴근한 거였죠. 그런데 재석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주버님 부부가 함께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이 인사를 하시더니
바로 거실로 향했어요.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것 같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괜찮다. 시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나저나 재석아. 아주버님이 재석이를 불렀어요.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혹시 보험 같은 것도 있나? 형님, 그런 걸 왜? 아니, 당연히 알아야지. 우리도 도와줘야 할 거 아냐. 그런데 아버지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 아주버님의 질문에 재석이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건 아버지가 직접. 그럼 비밀번호 같은 건 아세요? 아주버님이 시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시아버지는 답하지 않으셨죠. 아버님, 혹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정리할 때 필요해서요. 형님도 거들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분들이 왜 온 건지 알겠더라고요. 형님,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재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제 할 거야? 나중에 정신 없어지면 더 어려워져.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그래도 재석아, 형이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그때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절뚝거리며 안방으로 가시는 거였어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제가 따라가려 했는데 시아버지가 손을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는 안방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아주버님 부부는 얼마 더 있다가 돌아갔는데 가면서 재석이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 미리 알아둘 게 있으니까. 그날 밤 재석이가 처음으로 아주버님에게 화를 냈어요. 형님 대체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돈 이야기만. 그게 현실이야. 재석아. 우리가 아무리 마음만 예쁘게 먹는다고 해서 병원비가 공짜로 나오냐?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더 줄어드셨고 재석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사람이 아플 때 제일 먼저 돈 이야기를 하는 게 가족인가요? 시아버지가 접어두신 이불 위에 흩어진 약봉지들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적어도 저는 끝까지 이분을 사람으로 대해드리겠다고요. 시퀀스 3, 4천만 5천자. 시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스스로 화장실도 가시고 간단한 음식도 드실 수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거의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줄이고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하루에 두세 번씩 죽을 끓여드리고 물도 자주 갈아드리고 가끔 몸을 씻어드리기도 했죠.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많이 민망해 하셨어요. 연지야, 이런 것까지. 미안해. 아버님, 괜찮다고요. 제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인걸요. 시아버지는 어떤 때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 저는 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인데 시아버지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열도 나고 숨도 가빠 하시더라고요. 재석이와 함께 급히 응급실로 모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돌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좀 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재석이가 말했어요. 연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당연하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가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연지야, 잠깐만. 네, 아버님. 서랍. 위쪽 서랍에 봉투가 하나 있어. 시아버지가 안방 서랍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그쪽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정말 흰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져와. 봉투를 가져다 드렸더니 시아버지가 그 안에서 또 다른 봉투를 하나 더 꺼내시는 거예요. 연지야, 이걸 너희에게 주고 싶어. 첫 번째 봉투에는 사랑하는 막내 부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봉투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연지야,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첫 번째 봉투는 내가 죽은 다음에 열어봐. 두 번째 봉투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 그분에게 내 소식을 전해줘.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연지야, 나는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의식도 가물가물하시고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하셨거든요. 저는 밤낮으로 곁에서 지켰어요. 사흘째 되는 새벽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제 손을 찾으시는 거예요. 연지야, 있나?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시아버지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그 2개의 봉투였어요. 부탁한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재석이를 깨워서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연지야, 재석아, 너희들 덕분에 나는 마지막에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써라. 그리고 2번째 봉투에 있는 분께 연락해라. 내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들으실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와 도장이 있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놀랄만한 금액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었죠. 연지야, 이걸 어떻게 해? 아버님 말씀대로 해야죠. 그리고 2번으로 연락해봐요. 재석이가 2번째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김만철.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한번 울어보는 거였죠.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누군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나이 드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만철 씨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진철 씨의 막내 며느리 조연지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철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몇 시간 후, 검은 세단 한 대가 저희 아파트 앞에 섰어요. 거기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분이 내리시더라고요. 뒤에서는 양복 입은 분들이 함께 따라오셨고요. 혹시 연지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김만철입니다. 진철이의 형입니다. 형이라고 하시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시아버지가 왜 그분에게 연락하라고 하셨는지를요. 만철 어르신은 시아버지 영정사진을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어요. 동생아, 형이 늦었다. 정말 늦었다. 그분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느꼈어요. 시아버지를 그렇게 업신여겼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만철 어르신은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철이 장례는 제가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내 동생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보겠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와 함께 뭔가 무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시퀀스 4천만 5천자. 만철 어르신이 장례식장을 예약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고마운 일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분이 모든 걸 주도하신다는 게 그래도 시아버지의 친형이시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장례식장은 시내에서 제일 큰 곳이었어요. 만철 어르신이 예약하시니까 특실로 배정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고급 장례식장에 와본 적이 없어서 좀 위축됐어요. 연지 씨, 재석 씨, 걱정하지 마세요. 진철이 장례만큼은 제대로 치러드리겠습니다. 만철 어르신의 말씀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가족들이었죠.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려놓고 몇 시간 지났을 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가 나타났어요. 모두 검은 옷을 차려입고 와서는 마치 자기들이 상주인 양 행동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형님, 재석이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큰 데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 어머님, 만철 삼촌께서 만철이 누군데?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때 만철 어르신이 상복을 입고 나타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만철입니다. 만철 어르신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진철이의 형입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형, 형이라고 하셨나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네, 70년 넘게 찾아 헤맸습니다. 전쟁통에 동생 손을 놓친 이후로요. 만철 어르신의 설명에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아버지가 왜 그분에게 연락하라고 하셨는지, 왜 끝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는지. 그런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혹시 아버지 유산 관련해서 도훈아, 재석이가 소리쳤어요. 지금 뭔 소리야?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갑자기 친척이 나타났는데 아주버님의 말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유산 이야기라니요. 그때 형님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아무리 친형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됐던 분이시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장례까지 주관하시겠다는 게. 만철 어르신은 그 말들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산 말씀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는 비서인 듯한 분을 부르셨어요. 김 비서, 준비해온 자료 좀 가져와. 잠시 후 그 비서분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진철이 명의로 된 모든 자산입니다. 예금, 적금, 보험, 그리고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만철 어르신이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이셨어요. 도훈 씨 명의로 매달 생활비가 인출되고 있는데 금액이 꽤 크네요. 그런데 진철이는 연지 씨 댁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아주버님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저희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맡기셨다고요? 그런데 왜 동생은 작은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셨을까요? 만철 어르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있네요. 진철이가 입원했을 때 의료비 내역인데 대부분 연지 씨 앞으로 결제되어 있어요. 생활비를 받아가신 분이 왜 의료비는 안 내셨을까요? 아주버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그때 만철 어르신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진철이를 대문 밖으로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가족이,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아주버님이 변명하려 했지만 만철 어르신이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됐습니다. 이제 그런 변명들을 필요 없어요. 진철이 장례는 제가 칠 거고 모든 절차도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만철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디선가 정장 입은 분들이 나타났어요. 경호원들 같았어요. 잠깐, 이게 뭐야? 아주버님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진철이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만철 어르신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하셨어요. 나가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왜?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주버님이 소리치며 반발했지만 결국 밖으로 끌려나가게 됐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가족인데. 아주버님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장례식장 문은 닫혔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만철 어르신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연지 씨, 재석 씨,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아니에요. 저희야말로. 진철이 마지막은 편안하게 보내드려야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70년 넘게 쌓인 그리움과 그리고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동생 장례는 내가 치른다고 했잖아요. 만철 어르신이 시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거요. 저희가 모르는 큰 힘이 시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아픈 아버지를 대문 밖으로 내쫓던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회장님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는 모습. 조금은 속이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70년 넘게 동생을 찾아 헤맨 형의 마음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시퀀스 5 4천만 5천자.
만철 어르신은 장례식장에서 그 소동이 있은 후 저희를 따로 불러서 앉히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시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연지 씨, 재석 씨, 제가 진철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만철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951년 1월 4일이었습니다. 인민군이 다시 남하하면서 서울이 위험해졌죠. 우리 가족도 피란을 떠나야 했어요. 어르신은 멀리 있는 뭔가를 바라보시듯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때 진철이는 겨우 5살이었어요. 저는 12살이었고 부모님은 진철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좀 불편하다는 걸 아셨지만 전쟁통에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가 없었죠. 1.4후퇴 때 말씀이시군요. 재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었죠. 부모님은 짐을 챙기시고 저는 진철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만철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파가 밀려오면서 진철이 손이 제 손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형, 형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너무 힘드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진철이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제 손을 잡고 그냥 기차에 태우시더라고요. 나중에 찾으면 된다고, 지금은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쭉 못 만나신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날 이후로 70년 넘게 찾아 헤맸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제가 사업을 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을 고용해서 찾아다녔어요. 만철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어린 두 형제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1950년 여름이었죠. 사진 속의 어린 시아버지는 형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금의 힘든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데 2년 전이었어요. 제가 고용한 흥신소에서 연락이 온 거죠. 김진철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그때부터 아셨던 건가요? 네. 하지만 제가 바로 연락드리지는 못했어요. 왜요? 진철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먼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만철 어르신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가족들이 그 애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됐어요. 병신, 짐이라고 부르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혼자 참고 계셨던 거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진철이를 더 힘들게 할까봐. 그런데 왜 시아버지께 직접 말씀 안 드리셨어요? 재석이가 물어봤어요. 사실은 진철이도 저를 알고 있었어요. 네. 2년 전에 한 번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우연히. 그때 진철이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형님? 이라고 부르면서 만철 어르신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런데 진철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 저 안 보신 척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지금 나타나시면 가족들이 형님한테까지 피해를 드릴까봐. 그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남을 걱정하는 애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시아버지가 왜 그 봉투에 만철 어르신 연락처를 적어 놓으셨는지, 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는지. 진철이는 자기가 형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했던 거구나. 만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가끔 병원비가 부족하면 익명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만철 어르신이 시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철아, 형이 미안해. 70년 전에 손을 놓친 것도 미안하고 2년 전에 내 말을 들어준 것도 미안하다. 그리고는 저희를 향해 돌아서셨어요. 연지 씨, 재석 씨, 제가 진철이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 이제라도 갚고 싶어요. 진철이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요. 만철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70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진철이가 여러분에게 남긴 유언,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게 하겠습니다. 그때 만철 어르신이 비서를 부르셨어요. 김 비서, 변호사님께 연락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네, 회장님.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진철이를 버린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해. 저는 그때 느꼈어요.
70년 동안 동생을 찾아 헤맨 형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어떤 힘으로 바뀔지를요. 장례식장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아직도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이제는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더 큰 힘이 저희 편에 생겼으니까요. 만철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철아, 이제 형이 너를 지켜줄게. 누구도 우리 동생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이제 정말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퀀스 6 4천만 5천자. 장례 다음 날 만철 어르신이 저희를 당신 댁으로 초대하셨어요. 강남에 있는 대저택이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웅장했어요. 응접실로 안내받았는데 거기에는 정장을 입은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 회장님 전담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변호사님이 정중하게 인사하시더니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으셨어요. 오늘 모신 이유는 고인의 유언 집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입니다. 만철 어르신이 저희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연지 씨, 재석 씨, 진철이가 남긴 유언장 말이에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변호사님이 첫 번째 서류를 가리키셨어요. 먼저 고인의 전체 재산 목록입니다. 예금이 3억 2천만 원, 적금이 1억 8천만 원, 그리고 보험금이 5천만 원입니다. 저희는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요.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지난 2년간 김도훈 씨 명의로 매달 200만 원씩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생활비였는데, 생활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님이 연지 씨 댁에서 지내셨죠. 만철 어르신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의료비는 모두 연지 씨께서 부담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주버님이 왜 그렇게 유산에 관심을 보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고인을 집에서 내쫓은 날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그날 있었던 대화 내용도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확보했어요. 영상을 보는데 정말 참혹했어요. 아픈 시아버지를 대문 밖으로 밀어내는 아주버님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서 짐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까지.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유언 무효화 시도는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철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연지 씨, 혹시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정당한 권리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이에요. 많긴요. 진철이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자기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어르신의 목소리가 또 떨렸어요. 그리고 연지 씨,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진철이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때 변호사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어제 김도훈 씨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의 제기라뇨? 재석이가 깜짝 놀랐어요. 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멀쩡하셨는데, 물론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절차상 대응은 해야 합니다. 만철 어르신이 일어서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준비하자고.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철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하세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언론에도 공개하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내쫓은 가족과 그분을 끝까지 모신 막내 며느리의 이야기로 만들면 연지 씨 괜찮으시겠어요? 만철 어르신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저희 삶도 많이 바뀔 테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철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연지 씨. 진철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네요. 그때 비서분이 들어오셨어요. 회장님, 김도훈 씨가 회사로 연락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만나고 싶다고? 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만철 어르신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나주세요. 듣고 싶네요.
뭔 소리를 할지. 변호사님이 스케줄을 확인하셨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약속 잡겠습니다. 그날 저녁 만철 어르신이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정말 고급 한정식이었는데 어르신은 계속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철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착했어요. 다리가 불편해도 항상 밝게 웃고 형을 잘 따르고 아버님도 어르신 이야기 자주 하셨어요. 형님이 있었으면 하면서요. 재석이가 말하자 어르신이 더 우셨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그때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르신,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통이었잖아요. 그래도 7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지 씨, 재석 씨, 이제 진철이 대신해서라도 여러분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재석이가 말했어요. 연지야, 우리 정말 큰일을 한 건 아닐까? 무슨 말이야? 아버지를 제대로 모신 게 이렇게 큰 복이 될 줄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복이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지. 다만 아버님이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내일 아주버님이 와서 뭘 어떻게 말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시퀀스 7 4천만 5천자. 다음날 오후 만철 어르신의 회사 응급실에서 만남이 있었어요. 저와 재석이도 함께 자리했고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오셨더라고요. 세 분 다 평소와는 달리 정중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아주버님은 깍듯하게 인사까지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다. 저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만철 어르신은 차갑게 앉아 계시기만 했어요. 앉으세요. 다들 앉고 나서 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가 온 이유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과요? 네. 저희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친척분이 나타나시니까 당황해서 형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아버님을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만철 어르신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건이 안 됐다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매달 200만 원씩은 어떻게 인출하셨을까요? 그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그건 아버지가 저희에게 맡기신 거였어요. 맡기셨다고요? 증거가 있나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여기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인출되고 있는데 고인의 서명이나 동의서가 전혀 없네요. 아주버님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두로요? 그런데 실제 생활비는 왜 연지 씨가 부담하셨을까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연지가 자처해서 한 일이에요. 저희는 시설로 보내려고 했는데. 시설로 보내려고요? 만철 어르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가족을 시설로 보내려고 하면서 그분의 돈은 매달 인출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때 형수 님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 썼어요. 병문안도 가고. 병문안이요? 언제 가셨나요?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출입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고인이 입원하신 기간 중에 방문 기록이 총 2번이네요. 반면 연지 씨는 매일. 그건 저희가 바빠서. 아주버님이 변명했지만 만철 어르신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습니다. 그런 변명은 그만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어르신이 영상 파일이 든 태블릿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이걸 한번 보시죠.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시아버지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는 그 장면이었죠. 영상에서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버지,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못 계셔. 저 모양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그 병신 때문에 수진이 공부 못하잖아. 영상이 끝나자 자리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나름대로 신경 쓴 모습인가요? 만철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병신이라는 표현. 이게 가족이 할 말인가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아픈 가족을 보고 화가 났다는 말씀인가요? 그때 아주버님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요?
만철 어르신도 일어나셨어요. 70년 동안 제가 찾아 헤맨 내 동생을 여러분은 짐이라고 했어요. 병신이라고 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나름대로 신경 썼다고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진철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통에 형 손을 놓쳤어도, 다리가 불편해도 혼자 힘으로 가정을 일궈왔어요. 만철 어르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진철이가 젊을 때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새벽 시장에서 집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청소, 경비, 택시 운전. 못 해본 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도훈 씨 대학 보내고 재석 씨 결혼시키고 여러분은 그런 분을 짐이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돌보기 힘들어서요? 그럼 왜 그분의 돈은 계속 가져갔나요? 변호사님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어요. 여기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윤경자 씨가 연지 씨에게 한 전화 내용이에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병신을 내가 왜 모시고 가? 시설에 보내면 되는 걸. 그 몸뚱이 평생 봤으면 됐어. 녹음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그냥이요? 이게 그냥인가요? 만철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더 이상 진철이 가족 행세하지 마시고요.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법적으로요? 좋아요. 그럼 법으로 해결합시다. 변호사님이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횡령, 유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형사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아주버님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채로요. 만철 어르신이 저희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연지 씨, 재석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진철이를 무시한 사람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날 시아버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는 걸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살아계실 때 못 받으신 대접을 이제라도 받으시는 것 같아서요. 시퀀스 8 4천만 5천자. 그로부터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시아버지의 유산은 유언장대로 모두 저희에게 상속됐고 아주버님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했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만철 어르신이 저희를 다시 부르셨거든요. 연지 씨, 재석 씨, 진철이 일은 이제 정리됐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르신이 저희를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가셨어요. 도착한 곳은 저희가 살던 아파트 단지였어요. 어르신, 왜 여기로? 잠깐만 따라와 보세요. 어르신이 저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안내하셨어요. 거기서 만난 관리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지 씨,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집 주인이 되셨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관리소장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살던 전세집이 만철 어르신 명의로 매입되어 있었고, 그게 저희에게 증여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르신, 이건 너무...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만철 어르신이 저희 집 열쇠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철이가 평생 집 한 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대신 여러분이 가지세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진철이 마지막을 지켜주셔서. 집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시아버지 영정사진이 그대로 있었어요. 만철 어르신이 그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진철아, 형이 약속 지켰어. 너를 무시한 사람들 다 혼내줬어. 어르신이 시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 같은 며느리랑 아들 만난 것도 정말 다행이야. 그때 어르신이 저희를 불러 앉히셨어요. 연지 씨, 재석 씨,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평생 진철이만 찾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철이도 없고 어르신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도 될까요? 진철이 가족이니까 제 가족이기도 하잖아요. 재석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어르신, 저희야말로 고마우죠.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정말요? 네,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어린아이 같아 보이셨어요. 며칠 후, 저희는 시아버지 유언장에 적힌 대로 그분이 원하시던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였어요. 아마 시아버지 나름대로의 마지막 뜻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느낀 게 많았거든요. 혼자 계신 노인분들이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가족들에게 얼마나 상처받으시는지. 연지야, 힘들지 않을까? 재석이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만철 어르신도 저희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진철이 며느리답네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어르신께서 원하셨던 대로 저희가 사람 대접받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철 삼촌도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요.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처음 오셨던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눈이었거든요. 재석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연지야, 우리 잘했지? 응, 잘했어. 아버지도 기뻐하실까? 당연하지. 마지막에 정말 사람 대접받으셨잖아.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시아버지의 축복 속에서요. 몇 달 후 만철 어르신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지야, 내가 70년 동안 진철이를 찾아다닌 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나 봐. 무슨 말씀이세요? 진철이가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마지막을 보냈다는 걸 확인하려고 말이야. 어르신이 시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철이도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거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 뭔지를요. 혈연이나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마지막에 그런 가족을 만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슴 아팠죠. 아픈 아버지를 대문 밖으로 내쫓는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연지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70년 넘게 동생을 찾아 헤맨 만철 어르신의 형제에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실 거예요.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이익이 되는 길과 마음이 편한 길. 그럴 때 연지 씨처럼 따뜻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